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뼈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소위 오장육부라고 일컬어지는 내장,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깊이 다루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몸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서도 잠깐 소개하긴 했지만은 적어도 동물의 구조는 기능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와 기능에 관해 논의하려면 사실은 구조를 연구하는 그러한 해부학과, 그 다음에 기능을 연구하는 생리학, 그러니까 해부학과, 생리학과 관계된 그러한 내용이 이번 시간에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세포들이 모여서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즉 다시 말해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유사한 세포들을 모임을 우리가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도 보면은 세포 단계에서 근육세포가 있었고 이러한 근육세포들이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근육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그 2개 이상의 조직이 모여서 특수한 일을 수행하는 소위 기관을 형성하거든요. 여기서는 기관 단계를 뭐라고 했어요? 심장. 자, 이러한 기관을 형성을 해서 이런 기관들이 소위 모여가지고 더 높은 단계 기관계, 소화계, 순환계, 여기서는 이제 심장과 관련된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순환계를 형성하고요.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거죠. 이런 순환계라든가 소화계, 뭐 기타 등등이 모여가지고 뭘 형성하는 겁니까?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의 단계적인 구조를 보면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고 그런 각각의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근육세포, 근육조직,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을 형성했고, 그래가지고 심장과 혈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순환계를 형성했고, 그래서 이 멋진 얼룩말이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동물의 단계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인체의 구조 중에서 가장 먼저 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뼈. 자, 이마뼈. 이마뼈가 있죠.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뼈를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은 알 거예요. 이마에 있는 뼈, 이마뼈. 여기 광대뼈. 그 다음에 위턱뼈. 아래턱뼈. 그 다음에 목뼈. 7개가 있죠. 이 목뼈가 7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7개, 쥐도 7개, 기린도 7개, 코끼리도 7개.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 있는 이 부분 관자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죠. 흔히 한자어로는 쇄골 그러는데 빗장뼈. 물론 이 어깨뼈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갈비뼈가 있죠. 12쌍의 갈비뼈가 있고, 여기 뒤쪽으로 목뼈랑 연결이 되는 그 등뼈가 있죠. 등뼈가 12개의 등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팔뼈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팔뼈는 두 조각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손목뼈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손바닥뼈가 있을 것이고, 손가락뼈가 있을 것이고, 제가 엉덩이 밑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엉덩이뼈가 이제 척추뼈하고 엉덩이뼈 사이에 우리 허리뼈, 요추라고 그러잖아요. 5개의 요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디스크다 하는 게 이 허리에서 그 허리 요추 부분에 있는 어떤 물질이 막 삐쭉 나온다거나, 그래서 신경이 눌린다거나 이런 걸 이제 흔히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엉치뼈, 꼬리뼈, 뭐 요추, 천추, 뭐 이런 식으로 한자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넙다리뼈, 그 다음에 정강이뼈, 여기도 두 조각이 있듯이 다리에도 두 조각이 있고요. 종아리뼈, 발목뼈, 뭐 무릎뼈 등등이 있죠. 사실은 뼈 자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근육에 붙어있는 뼈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므라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오므라든는 이두박근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게 딸려오는 거죠. 그죠? 삼두근이. 그 다음에 이걸 폈다 그러면 이게 펴지면서 여기는 오므라들고 이 앞쪽은 늘어나는 그런 근육에 의해서 이 뼈가 움직인다. 라고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한 200여 개 종류의 뼈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그거 하죠. 선생님, 저는 하나 더 들었어요. 왜? 오늘 갈치 먹다가 가시뼈가 하나 걸렸거든요.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죠. 굉장히 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먹는 것부터 이제 우리 몸에서 밀어내는 데까지 과정을 쭉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말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먹이를 우리 동물들이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섭취하는가를 살펴보려면 먹이 처리 과정은 이렇게 네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동물의 특징이 섭취잖아요. 그죠? 섭취는 일단 인제션,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 먹이를 그래서 이로 막 만약에 잘기장을 씹는다 그런 걸 우리가 기계적 소화. 그리고 우리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즈라든가 이런 소화효소에서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위로 가서 또 분해되는 거, 소장 분해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효소에 의한 분해다 그래가지고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에 의해서 작은 알갱이로 나는 소화. 즉 뭐냐면 소화라고 하는 것은 먹이를 우리 몸의 세포들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분자로 쪼개는 거. 그걸 우리가 소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 이제 작은 분자들로 쪼개져 가지고 소장에 상피세포를 해가지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갔죠. 이걸 흡수 단계. 그런 다음에 흡수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소화되지 않은 어떤 물질이 남겠죠. 그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우리가 영어로는 엘리미네이션, 제거 단계. 이걸 배설이라고 하면 돼요. 배출은 말이 돼도. 자, 그래서 섭취와 소화와 흡수, 제거의 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오늘 먹은 여러분들이 식사하신 것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소화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사람의 소화계는 소위 소화관과 부속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속샘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을 좀 달리 표시를 해봤어요. 여기 침샘에서 뭐가 나오죠? 그죠? 침이 나오겠죠. 그죠? 이자에서도 소화액이 나오거든요. 간에서도 이제 소화하고 관계된 게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입안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먹죠. 그러면은 혀 운동하고 이의 운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혀는 이제 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혀 없이 한번 밥 먹을 때 해보려고 그러세요. 힘들거려. 자, 그래서 혀와 그 다음에 이 구강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잘게 부수죠. 그러면은 이때 침샘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소화 효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꿀꺽 삼켰어요. 자, 그래가지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죠. 식도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본 게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가끔 이제 위액이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막 녹고 그래가지고 궤양이 생기거나 요 위액도 일로 넘어가가지고 이 작은 창자의 첫 부분을 십이지장이라고 하는데 십이지장 궤양이 생기거나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강을 통해 가지고 씹히고 혀에 의해서 인두로 이렇게 밀려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음식을 삼키면은 어떻게 해요? 근육이 소화관 벽에 민문이 근육을 이제 수축을 시키는 그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동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동 운동에 의해서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음식물을 이제 소화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있어도 이런 연동 운동 때문에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농담처럼 거꾸로 매달아 놔도 내려간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음식을 한 입 씹은 후에 음식물이 인두를 통과해서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는데 약 5에서 10초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위가 보통 뭐 많으면 엄청 많이도 하는데 여기에 조임근, 우리 관략근 하는 거 있죠? 관략근이라고 하는 조임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이제 조절해요. 위에서 나오는 과정을 조절한 조임근은 여기를 꽉 졸라매고 있다가 음식물을 약 2 내지 6시간 정도 여기 있다가 위에 머물게 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유산이라든가 효소가 소화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화의 마지막 단계가 넘어가려면 일단 이 위에서 연결되는 작은 창자라고 이렇게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마지막 분해를 해가지고 흡수를 하죠. 자, 소장에서 이렇게 대장으로 연결되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러분들 혹시 잘라낸 사람 있나요? 요 부분.
이거 흔히 뭐 맹장수술 할 때 이 충수돌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맹장 부분인데 여기에 톡 튀어나온 엄지손가락처럼 되는데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걸 잘라낸 거 우리가 맹장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충수돌기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큰 창자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이에서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수분을 흡수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여기 넘어갈 때 그 12시간에서 2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변을 봤다. 그거는 방금 전에 뭐예요? 그 식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직장, 곧창자라고 돼 있죠. 항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위에서 한 뭐 몇 시간 정도, 위에서 대략 한 2 내지 6시간 정도. 그죠? 위에서 2 내지 6시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창자에서는 여기에서는 약 5 내지 얼마? 6시간. 그 다음에 대장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죠.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이 빨리 되는 거는 이걸 다 합하면 될 것이고, 느리게 되는 건 이걸 합하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입에서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소장에서 아무리 흡수하면 뭐합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이런 영양물질이 배달이 돼야 되겠죠? 그 배달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순환계예요. 순환계는 주요 구성 성분이 당연히 심장이 있겠죠. 심장, 그죠? 또 뭐가 있어요? 혈관. 이런 걸 우리가 순환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심장의 모식도를 해놨는데요. 심장은 방이 4칸짜리 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단할 때 누운 사람의 심장을 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의 왼쪽 편은 환자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우심방, 우심실 이런 말을 써요. 방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우심방이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고, 우심실에서 일단 어디로 보내져요? 허파로 가가지고 좋은 공기를 끌어들여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죠. 이때 들어가는 요거를 좌심방, 그 다음에 좌심실을 거쳐서 우리 몸에 또 배달을 나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심장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정맥. 그 다음에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뭐예요? 위대동맥이라는데 이 위는 우리 소화할 때 위가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은 윗상자. 위에 있다. 그래서 상대정맥, 상 위에서부터 오는 대정맥이다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그러면은 뭐예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대정맥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역시 뭐예요? 이번에는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하대정맥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와요.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합시다. 1번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심실이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온몸을 돌고 왔으니까 산소가 부족하죠? 요거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심장을 기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는 거는 동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동맥, 이거는 폐 동맥이죠. 나가니까 동맥이고 폐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폐 모세혈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산소를 공급을 받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방으로 들어가죠. 좌심방. 이때 심장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정맥. 그러니까 폐정맥. 우리가 정맥피는 뭐 산소의 함량이 낮고 동맥피는 높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니죠.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폐정맥.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로 해가지고 다시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는 건 뭐라고? 동맥. 그래서 대동맥. 그래서 온몸으로 위로도 가고 아래도 가고 그 다음에 각 그 기관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머리와 가슴, 팔 이런 데 다 가가지고 어때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CO2를 받고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상대정맥, 여기서는 하대정맥으로 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은 사람의 순환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은 어디냐?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죠? 대동맥. 대동맥이 가장 커요.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 약 2.5cm 정도예요. 2.5cm. 굉장히 크죠? 물론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은 뭐겠어요? 모세혈관이겠지. 가느다란 혈관을. 그죠? 자, 이 정도로 순환기를 정리합시다. 우리가 호흡하면은 사실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기체 교환만 얘기하고, 특히 기체 교환 중에서도 이렇게 코나 입을 통해서 허파에 가서 우리 몸에서 많이 발생한 CO2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요 정도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호흡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섭취한 양분들을 태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서히. 그래서 뭐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물질을 산소에 의해서 분해하면서 그때 나온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확한 정의인데요. 초등학교에서 뭐만 다룬다고? 기체 교환만.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기체 교환은 세 단계로 여기 왼쪽에 그림에 나타났잖아요. 첫 번째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허파에 들어가죠. 아까 허파에 들어가 있는 허파를 통해서 산소가 어디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심장, 혈관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심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환계를 타고 온몸으로 배달을 간다. 그럼 각각 온몸으로 배달을 가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의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우리의 발전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게 미토콘드리아라고 거기 있죠. 거기에서 산소를 이용하고 이때 CO2가 만들어지고 이 CO2가 다시 그 체세포하고 다시 체세포에 CO2를 주고, 그러니까 산소를 체세포에서 받고 체세포로 CO2를 주고, 그리고 다시 순환계를 타고 다시 허파를 통해서 일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기체교환의 세 단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숨쉬는 거, 그 다음에 순환계에 의해서 배달하는 거, 그 다음에 체세포에서 기체교환하는 거. 자, 우리 초등학교는 뭐만 배운다? 여기하고 여기까지 숨쉬는 것만 배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를 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디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바로 호흡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내는 거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세포호흡이라고 그래요. 세포호흡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냥 이런 호흡, 기체교환의 호흡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호흡계를 한번 보면은 우리 이제 코로 숨을 쉬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식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도, 식도 했던 숨 쉴 때에는 식도로 가는 데가 막히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실 때는 기도로 가는 부분이 막혀요. 근데 잘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살에 든다 그러잖아요. 물 마시다가. 그건 이제 기도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타고 기관. 그래서 허파. 오른쪽, 우리가 볼 때 왼쪽이지만은 우리가 의사라고 생각하면, 자, 오른쪽에 허파가 있고, 왼쪽에도 허파가 있죠. 다시 오른쪽 허파는 몇 조각이 되냐면 한 쪽, 두 조각, 세 조각이고 왼쪽 허파는 한 조각, 두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관지가 국해서 다시 이렇게 기관지로 가서 여기서 가느다란 기관 세지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우리 흔히 한자로는 이제 횡경막, 경계할 때 경자, 경을 써도 좋고 혹은 나누다라는 격을 써도 좋아요. 횡경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가로막이에요. 가로막. 이건 조금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봅시다. 기관세지 부분을 보니까 이 기관세지를 누가 싸고 있어요? 모세혈관이 싸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같은 걸 막 들어오면 이 모세혈관하고 산소를 일로 넣어주고 CO2 같은 건 다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허파과리라고 그러죠. 한자어로는 페퍼라고 그러죠. 페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소가 풍부한 이게 그 공기가 막 들어오면 산소가 풍부한 그러한 그 혈액이 돼서, 그러니까 산소를 이 혈관에서 공급을 받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심장으로 가죠. 산소가 부족한 거 다시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기체 교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입이나 코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허파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기체 교환, 그 수준의 기체 교환만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하는 실험으로 어떻게 해서 기체가 우리 허파까지 가고 나오는가 하는 실험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들숨이다, 그러니까 마시는 숨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공기가 들어와서 이것이 막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음압호흡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라는 때 네거티브 프레셔, 그러니까 음압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쪽의 압력이 여기보다 높다면 이쪽의 압력이 높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차로 쏙 들어가겠죠. 만약에 외부의 압력이 여기보다 낮다면 이쪽이 압력이 높으니까 나가겠죠. 바로 그런 압력 차이 때문에 이런 호흡 운동이 기체 교환의 그 호흡 운동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깥쪽보다 여기가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부피를 크게 하면은 압력이 낮아지겠죠. 부피를 어떻게 하면 크게 돼요? 갈비뼈를 위로 올리고 아까 가로막 있죠? 예, 가로막을 아래로 내린다면은 부피가 커졌죠. 그죠? 부피가 커지면은 당연히 압력이 줄어들겠죠. 누구보다? 대기압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눈치 빠른 사람들은 PV는 콘스탄트. 누구의 법칙? 보일의 법칙. 자, 봅시다. 이거 압력과 부피는 서로 일정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부피는 내려가겠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이 부피를 크게 한다면 누가 내려가는 거예요? 압력이 내려가겠죠. 누구보다? 대기압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뱉는 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피를 작게 하면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V는 콘스탄트만 알면 되죠. 누구의 법칙? 보일의 법칙. 우리가 이제 배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섭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소를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화 시켰죠. 그렇다면은 에너지화 되고 남은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노폐물들이 있겠죠. 이 노폐물들 중에서 이제 질소와 같은 노폐물은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되거든요. 이런 독성 물질과 같은 그런 그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노폐물 중에서 독성 물질, 흔히 이제 질소를 포함한 독성 물질을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우리는 배설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문학 잡지라든가 이런 보면 배설의 카타르시스, 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배출의 카타르시스 혹은 제거의 카타르시스 해야 되겠죠. 배설은 독성 물질을 약화시켜서, 즉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디가 독이 많이 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독성 물질을 약화시키는 건 어디서 보통 일어나냐면은 간에서 일어나요. 간에서. 그래가지고 간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제 순환기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 강낭콩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콩팥, 신장으로 보내게 돼요. 이 신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신장을 확대한 건데 여기 이렇게 자그마한 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대 먹을 때 사실은 콩팥 먹을 때 한번 보세요. 이게 보여요, 이게. 근데 이게 막 100만 개 이상 있거든요. 여기 각각을 확대시킨 게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오줌이 만들어진다. 보호만 주머니, 사구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구체하고 보호먼 주머니를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세뇨관, 그래서 오줌을 만드는 기본적인 걸 우리가 사구체, 그 다음에 보호먼 주머니, 세뇨관 해가지고 요거를 네프론이다,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다. 신장의 기본 단위다. 네프론 사보세, 오줌을 사보세. 뭘로? 네프론에서. 그래서 그 네프론 부분, 이거 하나하나가 네프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줌을 막 만들어서, 방울방울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다 모아요. 이 깔때기에. 그래서 한자로는 신우, 그런데 사발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줌이 요관을 타고, 여기서 보면 요관이죠? 요관을 타고 어디로 보내져요? 방광으로. 방광에서 요도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오줌 같은 것들이. 그죠? 그래서 뭐 이걸 다 알려고 그러지 말고, 사구체하고, 그 다음에 보호문 주머니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 얘네들이 이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하나, 이게 100만 개 정도 있다. 그래서 신장 하나 없어도 오줌 만드는데 뭐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신장도 남한테 기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긴 순유관을 타고 요관을 타고 순유관, 오줌을 보내는 관이다 그래서 순유관이라고도 해요. 방광으로 보내서 방광에서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